악착 같은 집념에 스스로도 무서움을 느꼈다는 박경리 선생.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달구게 했을까?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창자리의 열매는 그가 흙으로 돌아간 후 비로소 가벼워졌다. 박경리 선생은 1955년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했다. 그 후 김약국의 딸들, 시장과 전장, 타시 등 삶의 소용돌이 속을 깊이 파고드는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. 1969년에는 대하소설 토지의 양제를 시작했다. 그리고 26년의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전 5부 16번으로 토지를 완결했다. 원고지 4만여 매, 6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을 탄생시켰다. 토지가 끝나고 나면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. 토지라는 그 멍에 짊어지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가파른 한국사의 정중앙을 거치면서 받아들여야만 했던 못 박히는 시련들, 처절한 운명의 사슬을 그는 글로서 끊어내고 있었던 셈이다. 숙명과도 같은 삶의 고통을 문학으로 성화시킨 박경리 선생. 스치고 부딪히고 아프기도 했지만 글기둥 하나 붙들고 생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헤쳐나갔다. 온 생을 털어 맞바꾼 고독,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로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온천이었다. 나는 특별히 문학을 내 인생과 갈라놓지는 않습니다. 내 인생이 지금 문학이고 문학이 지금 내 인생이고 그때그때 벗어놓은 마저 옷 같고 내 허울 같고 그런 느낌이 1926년 10월 28일 박경리 선생은 통영에서 태어났다. 통영은 그에게 한평생 동지였던 문학의 근원이자 뿌리였고 토양이었다. 결연한 역사의식과 뿌리 깊은 자긍심, 통영이 박경리 선생에게 물려준 것입니다. 제가 토영에서 탄생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저희들이 어릴 때의 민족주의라든지 자주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린 영혼에게 심겨준 게 바로 토영이라는 지역이거든요. 나고 자란 통영은 본디 그리움이 짙다. 또한 아름다움도 깊다. 삶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통영이다. 그 세련된 건물 자체가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가슴을 쪼는 거예요. 이 완벽한 구조 속에서 그게 하나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. 날것의 통영이 살아 숨쉬는 김약국의 딸들. 김약국의 5딸과 한실댁의 파란만장한 삶은 밤바다 속의 풍랑과도 같다. 진한 된장국 같기도 알싸한 젖국 같기도 한 작품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농도가 배어있다. 소설 속의 간창골, 서문고개에는 박경리 선생의 삶이 묻어있기 때문이다. 밤새 고독의 등불을 켜고 철저히 자신을 소설 속에 입회시켰던 박경리 선생. 육신은 작은 방에 묶여 있었지만 소설 속 드넓은 세상을 가로지르며 자유를 향한 깃발은 쉼없이 풀어였다. 온 우주를 껴안은 처절한 몸부림, 박경리 선생의 삶이자 문학의 본영이다. 인생에 대한 물음, 진실에 대한 물음, 이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거든요.
이천의 삶. 죽는 그 순간까지 박경리 선생이 고매하고 푸르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. 삶도 문학도 흐트러짐 없는 순례 길처럼 겸손의 그늘 속에서 살았다. 철저한 파문당한 거.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단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진정 그 자리를 원할 때는 스스로가 차단을 해요. 나비야 천상가자. 소설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떠남으로 삶을 완성한 박경리 선생. 마음에 꽂히던 무수한 빗줄기, 애달픈 몸부림, 끝내 놓을 수 없었던 끈질긴 미련을 이젠 모두 내려놓게 된 것이다. 역사보다 더 역사적인 소설 토지, 소설보다 더 소설같이 살다간 인생. 박경리 선생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5월 5일 삶의 근간이었던 흙으로 돌아갔다. 내 새해는 꽃으로 태어날까 나비로 태어날까 했건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